정부가 앞장서서 만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오늘 1,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해 자본금이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본금을 1조 3천억 원 가까이 늘린 카카오뱅크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NH증권이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행 어음 사업이 가능한 초대형 IB가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발행 어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금리는 하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생산적 금융을 키우라는 정부의 주문이 가계 부담을 더 늘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연장 양한나입니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도 지난 17일 대대적인 현장 지원 대책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주목받았던 ICT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에 대해 정부 관계자조차도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시간 단축 현장 함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ICT 소프트웨어 업종의 근로시간 단축 현장 함착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이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개정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내부에서조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관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사업을 발주할 때 요구사항을 상세화하고 충분한 작업기간을 확보했는지 심의하는 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근로시간 단축의 지원책으로는 그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마저도 공공기관 발주에 국한돼 신설되는 규정이고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조차 안 돼 있어 일러야 올해 말쯤에야 발의될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오늘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방송통신업계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장에서도 역시 ICT, 게임, 보안업체 쪽에서 현행 탄력적 근로제의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습니다. 설명은 다 하셨는데 근데 특히 소프트웨어나 게임 쪽, 그다음에 보안업체 이런 쪽은 많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당장하면 그런 생각 좀 있습니다. 당장 한 달 뒤부터 법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ICT 소프트웨어 기업은 총 25,740개사 중 약 113개사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자본금을 늘렸습니다. K뱅크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1,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1조 원까지 늘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볼 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K뱅크가 오늘 1,500억 원 유상증자를 결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K뱅크의 자본금은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본금이 적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영업을 위해 반드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K뱅크는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증자를 추진해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목표 금액도 5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줄었다가 결국 1,5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차례 유상증자를 순조롭게 마치며 자본금을 1조 3천억 원까지 늘린 카카오뱅크와 비교해보면 K뱅크의 증자는 시기도 늦고 규모도 작습니다. 차이는 주주 구성. 카카오뱅크는 9개사로 비교적 단순한 주주 구성인 반면 K뱅크는 20개의 주주사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견 조율이 쉽지 않았습니다. 증자가 늦어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번 증자로 K뱅크의 자본 안정성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연내 추가 자본 조달 없이 정상궤도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지자 주주사들이 추가 자본 투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도 K뱅크가 넘어야 할 장벽입니다. K뱅크의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8.15%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 비율 8%는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대출 확장을 하기에는 아직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K뱅크의 신규 상품 출시가 번번이 미뤄져 온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NH투자증권이 오늘 국내에서 두 번째로 발행 어음 사업이 가능한 초대형 IB가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지 약 반년 만인데요. 다음 달부터 어음 발행이 가능한 NH투자증권은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발행 어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오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을 인가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이 가능한 두 번째 초대형 IB가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은 지난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직후 2호 발행어음 사업자로 유력시 됐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김용환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과 3조 6천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 K뱅크 인허가 특혜 논란 등으로 단기금융업 인가가 미뤄졌습니다. 이후 김용환 전 회장이 무혐의 판정을 받고 김광수 신임 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취임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이 통과된 겁니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 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가 약 4조 8천억 원임을 고려할 때 NH투자증권은 앞으로 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 판매는 다음 달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상품 승인이 나기 위해서는 최소 10영업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NH투자증권의 발행어음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NH투자증권은 올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기업대출 금리는 하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이후 대출 이자 부담이 기업보다 가계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주문이 가계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키운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3.64%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전과 같은 연 3.69%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대출 금리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집단 대출이 0.11%포인트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평균에서 상승세가 눈에 띄지 않은 겁니다. 지난달 은행의 저금리 중도금 대출 취급이 늘어 집단대출 금리가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평균과 달리 지난달 가계의 이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47%로 한 달 사이 0.02%포인트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은 0.01%포인트 오른 연 4.49%로 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5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의 경우 지난달의 평균 금리가 0.03%포인트 올라 비교적 상승폭이 컸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금리 움직임이 다른 것은 우선 수요의 성격이 다른 탓입니다. 기업 대출은 1년짜리 단기자금 위주 대출이 많고 가계는 장기자금 비중이 높습니다. 통상 금리가 오를 때 단기자금보다는 장기자금의 상승 속도가 빠릅니다. 여기에 가계 대출을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들이 정부 주문에 따라 기업 대출 조건을 더 좋게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 대출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은행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려다 보니 전반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은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대기업의 강점인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이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와 결합한다면 한국 경제는 재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를 위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등 13개 대기업 대표들이 만나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혁신 성장입니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상생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대기업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또 혁신의 DNA 이것을 우리 창업 벤처 생태계에 널리 전파해서 상호 보완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홍종학 장관이 대기업 대표들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생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전면에 나선 겁니다. 무엇보다 기술 탈취 근절과 정당한 납품 단가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을 옥죄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아야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납품 단가를 깎게 되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이 거꾸로 대기업의 경쟁력의 저하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행들을 개선하는데 우리 대기업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기업들 역시 공정거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생협력에 공감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폐쇄형 혁신에서 벗어나 외부의 혁신 역량을 수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개방형 상생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계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 많았는데요. KT가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고 부담을 확 줄였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소비하는 최근의 통신 트렌드를 반영해 월 4만 원대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겁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 고객뿐 아니라 모든 고객에 가격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KT가 이동통신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KT가 내놓은 요금제는 월정액 4만 9천 원부터 8만 9천 원까지 크게 3가지. 세 요금제 모두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데이터에 한해서는 정해진 기본 데이터 용량과 그 용량을 모두 소모했을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우선 데이터 온톡은 월 3GB 기본 데이터를 주고 이를 초과하면 1MB로 속도 제한이 생깁니다. 1MB는 표준 화질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속도입니다. 데이터온 비디오는 월 100GB를 제공하고 제공량을 다 쓰면 5MB의 속도로 느려집니다. 5MB 속도에서는 초고화질 UHD급 영상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온 프리미엄은 용량과 속도에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5배에서 조금 많게는 한 4배, 5배 정도의 데이터 용량을 더 늘려줬다라고 같은 요금제 구간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정부가 요구해왔던 보편 요금제 수준의 요금제도 나왔습니다. LTE 베이징 요금제로 월 3만 3천 원에 음성 무제한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조건입니다. 저가 요금제부터 고가 요금제 이용자까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제가 전면 개편된 겁니다. 또 해외 로밍 요금제도 국내 음성 통화료와 동일한 초당 1.98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현재 이통 3사가 65,890원에 고가 요금제부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KT가 4만 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내놔 업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첨단 기술 품목의 25%의 고율 관세 부과 보류 방침을 깨고 부과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우리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이 수입차에 매기는 관세를 지금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수입차 관세를 내리는 상반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이 지난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우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자,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가 이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해서 만약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관세를 더 매겨서 수입을 줄인다는 겁니다. 지난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이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우리는 한미 FTA로 지난 2016년부터 승용차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2.5%의 관세를 내고 있는데요. 이 법에 적용을 받으면 최고 25%까지, 그러니까 무려 10배나 관세가 뛰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고율의 관세가 붙는다면 차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는 253만 대가량인데요. 이 중 미국 수출 물량이 33%인 84만 대로 가장 많습니다. 특히 현대 기아차 물량이 59만 대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게 진짜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 압박용으로 꺼내든 카드는 아닌가,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네. 자, 현실이 될지는 7월 상무부 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업계에서는 이 트럼프가 주로 쓰는 압박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기보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하는 등의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 잡기용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수입 자동차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또 위협 요인이라 판명될 경우 대통령이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미국이 수입 자동차의 관세 폭탄을 예고했는데 반면 중국은 수입차 관세를 오히려 낮추겠다라고 발표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중국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이 수입 자동차 관세를 기존 최고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0일 보아오 포럼에서 올해 자동차 관세를 낮춰 수입을 늘리겠다는 시장 개방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사례와 반대로 관세를 내리면 중국 내 수입 자동차 값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선 차를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중국 자동차 시장 전반적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호재가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 우리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대부분 중국 판매 물량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차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에 중국의 높은 관세 등으로 이미 현지 합작 공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 물량을 현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인하되면 분명 수출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중국 정부가 수입차 관세 인하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세를 현재 8에서 25% 매기던 것에서 일률적으로 6%로 인하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만도 등 이 중국의 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223억 달러로
이 중 중국 수출액은 15%가량인 33억 달러입니다.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39% 줄었는데요.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품값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 G2의 관세 정책이 우리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창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카드를 긁는 기존 방식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아직도 31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맹점들이 올 7월까지 카드를 꽂는 방식의 IC 단말기로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까지 전국 307만 개 가맹점 중 89.8%가 IC 단말기를 설치했고 아직 IC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31만 3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영세 가맹점이 16만 3천 곳, 비영세 가맹점이 15만 곳 수준입니다.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는 여신금융전문업법을 바꿔 정보 복제나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카드 가맹점에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천만 원, 개인은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며 신용카드 결제 승인 대행사인 벤사는 최대 과징금 5천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가계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가 쓴 통신비는 월 평균 13만 7,8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체 가계 지출의 5.4% 수준입니다. 통신비 비중은 12개 소비 항목 중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통신비에서 휴대전화 할부금 등 통신 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인 3만 1,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까지는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가계 지출을 발표했지만 작년부터는 1인 이상 가구로 공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공표 방식대로 2인 이상 가구만 살펴보면 작년 월 평균 통신비는 16만 7,700원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계 방식의 변화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지난해 프리미엄 폰의 출고가 상승이 전체 가계 통신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가계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월 평균 114만 6천 원을 소비한 반면 소득 상위 20%는 월 평균 433만 1,900원을 소비해 4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1분위는 식료품, 비주류 음료에 월 평균 23만 2,600원을 지출해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수도, 광열, 보건 등에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5분위는 교통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고 음식, 숙박, 식료품, 비주류 음료 등 순으로 지출했습니다. 특히 교통비 중 절반가량은 자동차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전체 1,951만 가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32.2%는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평균적으로 벌어들인 돈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 살림을 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엘라베마 몽고메리 공장에 3억 8,800만 달러, 하나로 약 4,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금은 엔진 생산 설비 구축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이 공장에선 소나타와 산타페 등에 탑재될 차세대 엔진인 세타3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마트24가 업계 최초로 바리스타가 있는 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해방촌에 문을 연 이 매장은 일반 편의점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춘 직원이 프리미엄급 원두커피를 제공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는 점포로 운영됩니다. LG전자가 6월 말까지 진행하는 LGTV 승리기원 대축제 이벤트를 통해 기존 가격보다 61만 원 싼 올레드 TV 2종을 선보였습니다. 추락가는 55인치 제품이 239만 원, 65인치 제품이 459만 원으로 올해 출시한 가장 저렴한 제품과 비교해 각각 61만 원씩 낮은 수준입니다. 삼성전자가 고성능 게임용 노트북에 최적화된 업계 최고 용량의 D램 모듈을 공급합니다. 이번에 양산하는 제품은 32GB DDR4 모듈로 게임 전용 노트북에서 최대 속도 2666Mbps까지 낼 수 있습니다. 게이머들이 노트북에서도 초고해상도 고성능 게임을 더욱 실감나게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름처럼 더웠습니다. 앞으로는 강원 영서와 남부 내륙에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를 동반하고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행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 지방에서는 소나기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내일도 높은 기온의 초여름 더위는 이어집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26도, 춘천과 대구 27도를 보여 덥겠습니다. 이럴 때 식중독 발생 위험도 높은 만큼 음식은 꼭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고 국외에서 유입되는 대기 오염물질도 많지 않아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걱정 없겠고요. 하늘은 구름 많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한낮 더위에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 많다. 오후 들어서 점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 서울 26도, 춘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국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높게 오르겠고요. 동해안 지방의 낮 기온 강릉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은 소나기 소식 없고요. 한낮에 대구 27도로 덥겠습니다. 광주도 25도로 오늘과 비슷해 더위가 예상됩니다. 남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도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욱 더워지겠습니다. 또 그만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면역력 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